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치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어머.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인력, 키사라기 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 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아나운서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뭐 피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뭐야 이게? 이거요.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享年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치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그냥.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얘 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았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나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랍니다.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명문대 서울대학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이것이 서울대에는 없다는데요. 바로 예비 합격자 번호.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불합격자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예비 번호.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런데 그 이유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던 한 괴담. 풍문에 의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싸! 나 예비 1번이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울대에도 예비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비번호 때문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번호 1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니 바로 살인 청부. 에이, 그런데 다행히도 청부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이 알려져 이후 서울대에선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됐다는데요.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 입학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라는데요? 라는 인증글까지 올라와 논란에 덩불을 붙였죠.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괴담이 뭐 좀 신빙성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고 서울대 만능주의고 그런 게 좀 만연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오죽하면 예서가 김주영 선생님을 고용해서 맞아요. 코디네이터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서울대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드라마가 서울대 청부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대 의대 청부 살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실검에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이 괴담에 산통을 깨는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대는요. 예비번호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대요. 아니 근데 왜 유독 다른 대학교는 알려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학교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 서울대 관계자가 답을 해줬는데 예비번호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입시, 성적 괴담, 이 모든 게 어쩌면 수험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괴담은 아닐까요? 저게 정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믿은 괴담. 2015년 9월 17일 제45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토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야심차게 내세운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백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백신 파이어! 아니 백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백신은요.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영유아들이 필수로 접종하는 MMR 백신인데요. 아시죠? MMR 백신에 네. 이제 곧 맞아야 돼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십 차례 MMR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지? 그가 백신 회의론자가 된 이유. 1998년 2월 영국의 유명 엘 의학 저널에 실린 영국 왕립자유병원의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논문에 따르면요. 왕립산하병원에 입원한 자폐아 12명 중 8명은 원래 자폐 증세가 없었는데 MMR 백신을 맞고 2주 만에 자폐 증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진짜요? 갑자기 맞기 무서워지네.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후 서구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백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2004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자, 웨이크필드의 1998년 논문은 가짜다. 아니? 논문인데? 논문인데 가짜라고? 자, 영국 주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필드 박사가 언급한 자폐아 12명 중에 일부는 1994년 MMR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작용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 웨이크필드 박사에게 40만 파운드, 당시 우리 환율로 약 9억 3천만 원을 주고 소송에 유리한 논문을 쓰도록 사주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 냄새 나네. 결국 2010년 2월 엘 의학 저널은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을 전면 철회. 아하. 같은 해 5월 영국 의료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고 합니다. 아니 논문에 학술지에 이렇게 실렸으면은 부모들은 백신 안 맞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안 맞힌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안 논문 맞췄는데. 보고 안 맞췄는데 그 병에 걸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럼. 그런 아기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있었을 거고. 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백신 괴담의 여파였을까요? 2018년도부터 홍역이 대유행. 진짜 저 웨이크필드 저 사람은 정말 중벌을 받아야겠다. 천벌받아요. 처벌 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이 만들어낸 백신 괴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